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8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미리 녹음을 하는 버전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화요일에 저희가 네, 지금 화요일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를 지금 한지 벌써 2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예, 2019년 1월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달의 좋은 보도에 드디어 상금이 주어지고 분야도 5개로 늘어나서요. 네, 좋겠다. 앞으로 점점 더 민원연이 좋은 보도를 더 많이 발굴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달의 좋은 보도가 나오면은 이렇게 미디어 탈곡기에서 왜 우리가 드리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문 근절 캠페인 연재한다. 네? 특별 취재반 구성해서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샅샅이 밝혀내. 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 지침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예! 우리 민주화의 역사 속에는 자유 언론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신 해직 언론인의 삶이 있습니다. 민원연은 동아투의 위원이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 보도지침을 폭로한 신홍범 전 조선투의 위원장, 유승열 80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동대표를 모시고 군사독재 시절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1987 속에 숨어있는 자유언론 투쟁 이야기를 비롯해 여러 영상과 함께 언론인들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이름도 JTBC 방구석 1열을 흉내내서 민원연 구석 1열로 지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바스락홀 언론자유 토크쇼 민원연 구석 1열 지금 신청하세요. 민원연 좋은 보도 조화 특집.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박재범의 조화라는 노래인데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 보도가 좋아 해서 그냥 조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은 보도들 오늘 쭈루루 설명할게요. 먼저 이달의 좋은 보도 중에서 저희가 부문이 있습니다. 신문 부문, 방송 보도 부문, 그리고 방송 중에서도 이달의 좋은 시사 프로그램 부문이 있습니다. 자, 좋은 시사 프로그램부터 이야기해 보죠. 뭐가 됐죠? 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매달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야. 세 번째 받는 겁니다. 아, 근데 작년에 올해의 좋은 보도를 스트레이트가 받지 않았나요? 지금 세 번째인데. 예. 1월 6일 방송한 용산 참사 10주기 기획 탐사 보도가 선정이 됐고요. 추적 그날 용산 4구역이란 제목을 달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가 상을 많이 타냐 하면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양과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방송사들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지상파 3사와 종편 4개사의 탐사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사 프로그램은 저희가 맨날 털어드리는 종편이 하루 종일하는 그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원래 시사 프로그램의 원래 성격은요. 추정 60분, PD 수첩 이런 걸 원래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종편이 등장하면서 그 시사 프로그램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한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담 프로그램으로. 거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네.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토크쇼지 거기는 토크쇼.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상파 3사는 모두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최소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MBC는 스트레이트와 PD 수첩이 있죠.
KBS는 추정 60분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네, 드디어 멀쩡한 이름으로 나갔네요. 아, 네. 아니 이제 이름 잘 써주셔서. 네. 그리고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어. 그것이 알고 싶다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KBS, MBC는 2개지만 SBS는 하나. 종편 4사는 사실 없습니다. JTBC를 제외하면. JTBC 스포트라이트. 네, JTBC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종편 3사는 약간 전멸이에요. 채널A, MBN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없고. 아. TV조선에 그나마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아 그거 있는데. 예, 나름 탐사보도 프로그램, 지상파의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탐사 예. 프로그램. 근데 이상한 걸 탐사하죠. 문제는 그겁니다. 예, 문제는 이상해. 그거예요. 예, 세븐이 처음에 론칭됐을 때 이영학 살인 사건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던 맞아요. 시기였는데 그때 탐사보도 세븐이 부인이 그 이제 낙사하는 CCTV 영상을 효과음을 넣어가면서 생생히 방송했던 아, 맞아.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그리고 뭐 여성- 화장실 카메라? 그게 이제 여성 몰카 특집이었는데 여성 몰카를 탐사보도 한다면서 여성 몰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의 노동운동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을 깠어요. 아.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이제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상파 3사와 JTBC만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스트레이트가 여러모로 조금 두드러지긴 합니다. 어떤 주제의 일관성, 이 주제의 일관성과 꾸준함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이슈가 되는 걸 한번 짚어본다. 이거 좋습니다. 사실 잘하는 겁니다. 추정 60분이나 그 피디수첩? PD수첩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때로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했을 때 추정 60분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주 만에 바로 이 탐사 취재를 진행해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MBC 스트레이트의 특장점은 뭐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꾸준히 탐사 취재를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특정 주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한 호응을 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프로그램의 양과 질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지만은 MBC 스트레이트는 해볼 수 있는 한 끝까지 사건의 진짜 배후와 진상이 뭐냐는 이 부분을 끝까지 한계까지 치고 나가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번에도 1월 6일 용산 탐사 보도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탐사보도 스테이트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1월 19일 방송에서 용산 참사 10주기를 짚었습니다. 둘 간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MBC 탐사교획 스트레이트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경찰이 왜 그랬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경찰이 왜 그랬느냐? 이게 배후에 삼성이 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31조 규모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주관사는 삼성물산. 용산 역세권 개발로만 삼성물산이 얻게 될 이익을 당시 대우증권은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만 해도 2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었는데 이 구역의 대표 시공사도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용산 4구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에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것이 삼성물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정황이 나오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당시 재개발 사업, 뉴타운 사업을 굉장히 온 국민에 추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2008년 연말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법질서에 근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해요. 그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위해서. 이거 다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갑자기 2008년 연말에 그렇게 하더니 2009년에 별로 물론 이제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도 없고 평화적 시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고 용역한테 자기네 방패를 주고 용역이랑 같이 해머를 들고 문을 깨부수고 용역이 막 철거민들 때리는데 그냥 내비두면서 용역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 특공대가 투입된 사업의 배후엔 누가 있었다? 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켜주고 같이 진압작전을 펼친 그 용역이 누구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계약한 회사다.
철거업체인 을이 명도 집행, 즉 철거민을 쫓아내는 작업을 시공사인 병이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공사는 바로 삼성물산과 대림, 포스코 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사는 삼성물산.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철거민을 쫓아내는 작업을 매일 세세하게 관리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의 형식으로는 조합에다 매일 보고죠. 근데 주관사가 삼성이니까 매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삼성이 조합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물산은 철거 업체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철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지 철거 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용산 4구역뿐만이 아니고 삼성이 진해가 짓는 아파트 모든 건설 사업에서 용역업체를 그 업체로 했었다. 힘없는 시민들 때려잡는 데는 그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정황들을 이제 용역 계약 문건 이런 확과부동한 이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까지 다 문건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삼성과 이명박 정부의 어떤 유착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점은요, 그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예. 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거기까지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지점이 이번 방송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이트의 약간 매력이에요. 어느 정도 확신이 선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 거대 권력의 어떤 횡포나 부패에 있어서는 언론으로서 과감하게 의혹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탁탁 치고 나가는 점이 다른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과의 완벽한 차이점이고,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용산 참사 10주기 같은 경우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 탐사보도 100% 탐사 저널리즘이라고 보긴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봐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시겠지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약간 극적인 연출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 용산 참사 10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일한 경찰 희생자인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의 시각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참담한 심경인지, 아버지가 그날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시간별로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구성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로 이렇게 싹 그걸 재현하면서 구성이 돼요. 그 아버지의 참담한 심경, 왜냐하면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인데 아버지가 그 사고 현장을 택시 운전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막 경찰들이 교통 통제하고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손님이 탄 상황에서 여기 또 시위하나 봐요, 사람 여러 다치겠네 이러면서 지나갔대요.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는 건 몰랐던 거지. 이런 얘기가 드라마처럼 싹 펼쳐지니까 이게 상당히 극적인 효과를 더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탐사 저널리즘 측면에서만 바라보자 하면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시간을 투여해서 또는 제작 역량을 투여해서 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은 있죠. 그런 연출까지 그렇죠. 사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보도의 방식.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 엄청난 매력이죠. 네.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당시 경찰의 무전이 나오면서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 경찰이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진압을 한 건지, 그리고 불이 과연 양승태가 이거 또 양승태가 판결한 거거든. 철거민들한테 잘못했다고 4-5년씩 때렸어요. 양승태 재판부가 생각한 것처럼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났다, 뭐 이런 부분까지 SBS가 나갑니다. 이건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똑같이 근거도 똑같아요. 당시 경찰의 무전 기록 이런 거. 이제 근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극적인 효과나 싹 빼고 연출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자기네가 확보한 자료 이런 거 토대로 이제 보도 형식으로 많이 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이번에 입수한 자료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자료의 탄탄함을 보면은 이 MBC 기자들과 주진우 기자의 어떤 합작 이런 부분이 확실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취재를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럼요. 이번에도 그 용산 참사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초기 수사 기록 3,000페이지를 MBC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입수할까? 검찰 라인이 있겠지. 이 검찰이 초기 수사팀이 얼마나 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얼마 전에 경찰 제조사위는 제조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경찰의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습니다. 경찰의 당시 무전기록 이런 게 그 제조사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검찰도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조사위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사 제조사위가. 근데 지금 용산 참사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수사팀이 지금 제조사위원회한테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네가 마치 우리가 수사를 잘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그런 거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000페이지의 초기 수사 기록 이것도 안 넘기고 막 억지를 부린 것이죠. 심지어 당시 검찰 수사팀은 1심 재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 철거민들 4, 5년 때린 그 양승태 재판 거기도 이 기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을 제출을 안 해요. 재판에 수사 기록 제출 안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야. 없죠. 아니 근데 어떻게 재판을 해? 그냥 하는 거죠. 와. 그 이제 수사 기록도 입수하고 경찰 무전 기록 당연히 입수하고 철거민들을 당시 굉장히 탄압했던 용역업체 직원 그리고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 이런 당사자들의 증언도 확보를 하고 물론 이런 거는 이제 SBS의 그 아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의 언론 보도 대응 문건 이게 아주 황당한 문건인데 이것도 이제 제조사위에서 나오는 건데 이 용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연히 관할지구대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끼켜봐야 서울 경찰청 정도가 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김석기 청장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휘부로서. 근데 경찰청, 그러니까 중앙의 경찰청 수사국이 이 사건 대응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이 문건에서 드러나는데 이 언론 대응 문건은 말 그대로 언론사 아주 고위급 간부들을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막 접촉해가지고 보도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또 재미있는 게 MBC 김장겸 사장이 나와요. 아이고. MBC 스트레이트가 또 신나서 보도하는 거죠.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경찰의 언론 접촉 리스트입니다. 수사국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이나 기자들에게 접촉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시위 농성자들의 폭력성, 경찰력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언론사 간부들의 반응도 적었습니다. MBC 국제부 부장 김장겸 전화통화. 경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후배 기자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조언하겠다는 반응. 당시 MBC 국제부 부장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청한테 청와대,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당시 또 강호순이 터집니다. 네. 야, 강호순이 체포됐다. 이 용산 참사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을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용산 참사 4일 뒤인 1월 24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며 적극 활용하라는 홍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 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찰청이 이 언론 보도 대응 문건으로 이걸 실행한 거죠. 야, 참. 예. 요런 거는 이제 MBC 스트레이트밖에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짜 배우에 누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다양한 자료, 탄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열심히 보도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없는 보도를 MBC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을 안 줄 수가 없는 보도예요. 그러네요. 이게 듣고 지금 보니까 보고서가 있잖아요. 좋은 보도만 지금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보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짧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5장이나 썼어.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MBC가 보도한 이 내용을요. 제가 이거를 알려야 돼. 그러니까 보고서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약간 알려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겁나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했냐고 물어본 거야. 사실 더 있어. 그런데 지금 혼자 할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부분 어찌됐든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물론 저희 방송을 듣고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서 좀 알려드리니까 들으면 되겠지만은 직접 꼭 MBC 스트레이트를 용산 참사 10주기 관련된 보도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튜브에 그냥 공개되어 있죠. 네, MBC 스트레이트는 다 전편을 공개합니다. 네,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제발 좀 좋은 걸 보라고 나쁜 걸 보지 마시고 좋은 걸 좀 많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방송 보도 부문에서 누가 상을 받았는지 2019년 1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상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달에는 사실 지난달에도 받았는데요. JTBC가 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JTBC의 탐사보도. 뉴스는 또 네, 뉴스는 또 JTBC가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이번 달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한 후보작들이 있었습니다만 JTBC가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JTBC 탐사보도 코너죠. 탐사 플러스의 성범죄 목사 추적 보도. 요 보도가 선정이 됐고요. 사실 이 보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현행법을 살펴보면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어디에 취업이 제한이 되느냐?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관련 기관에 이제 취업이 제한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빈틈이 있습니다. 어떤 빈틈이 있냐면 종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기관에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나 혹은 종교인들이 그대로 교단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아니, 거예요. 그런 회개한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빈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JTBC가 이런 빈틈을 포착을 해서 200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판결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종교인들을 가려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내 봤더니 가장 많이 등장한 종교인이 기독교 목사였던 거예요. 기독교 목사 무려 79명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9명이 나오니까 이걸 JTBC가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나 다 추적해 본 겁니다. 그래서 JTBC의 첫 보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 79명 중에 성범죄 목사 21명이 여전히 목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79명 중에 21명이라 그러면 적어 보이는데 이게 현재 수감 중인 목사 그리고 퇴직한 목사를 제외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감옥만 나오면 절반 정도는 다시 교회로 간다라는 거죠. 아, 이거 무섭네.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사실 그래서 JTBC가 설명한 케이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안산의 한 교회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모 목사예요. 1920년 세워진 이 교회에서 20년째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정모 씨. 그런데 정 씨가 이 교회를 비웠던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정 씨에게 징역 8월 판결을 확정지었던 때입니다. 2012년 정 씨는 교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13살 여중생 신도 2명을 추행했습니다. 수고비를 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씨는 복역 후 다시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그냥 또 사과도 했고 뭐 이제 뭐라 그럴까 뭐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근데 그 단 원만히 다 끝난 거고 이제 해야 된 거죠. 성추행 사건 이후 바뀐 건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도 교단도 사실상 묵인한 셈입니다. 이 문제는 이 교회, 이 교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다시 돌아오고 피해자만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래서 이 JTBC가 이분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분도 찾아가는데 전도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 2명을 소개받은 뒤에 노래방과 자신의 차에서 강제를 추행을 한 광주의 민모 목사도 있어요. 이분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JTBC가 찾아갔는데 이분은 더 뻔뻔합니다. 이분은 취재진한테 화를 내요. 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에 온 선생님들은 성에 자유로워요?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성이 자유로워요. 그때마다 범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지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정 씨와 임 씨 그리고 민 씨 모두 교단 복귀에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범죄를 아마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저지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자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죠. JTBC가 밝혀낸 현재의 환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79명 중에 목사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되게 황당한 그 거죠. 사람들은 또 왜 박탈했을까?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원로 목사가 된 경우도 3명이나 있고 목사직을 박탈당한 경우는 5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JTBC가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다수가 신도였던 거예요. 본인의 교회에 나오는 그 신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케이스가 지인이나 지자체가 위탁을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인이나 지자체가 위탁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이전에 생활을 하던 부모가 뭐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폭력을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교회
교회 목사의 가정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맡아서 좀 애를 보호해줘라, 보육해줘라라고 해서 위탁을 한 건데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 단두대 보내야 되죠? 진짜 나쁜 놈들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JTBC 악마가 울고 가겠네. 네, 진짜 악마가 울고 갈 만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모 씨인데 이 이모 목사 같은 경우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9월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목사는 피해자가 누구였냐면 이 가정에 위탁한 아동이었어요. 이 목사가 굉장히 진짜 죄질이 나쁜 게 충북 음성의 또 다른 교회. 이곳의 담임 목사 이모 씨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자체가 이 목사의 가정에 위탁한 아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교회 안에서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5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로 5살부터 이 씨에게 맡겨졌던 아이는 10대가 되자마자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용돈을 요구할 때 범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군청이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매달 챙겼습니다. 지금도 이 씨는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JTBC가 밝혀낸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주변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나 그냥? 진짜 이 충격적인데도 이렇게 모르죠. 돌아오면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모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위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이런 목사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형만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JTBC가 하나 잘 지적한 게 뭐냐면 이 목사들이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신도들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도들에게 그렇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 교회에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목사들이 뭐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실제로 JTBC 보도에 나왔던 이 성범죄 목사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가만히 있어라.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해자들 대부분이 이 목회 활동에서 피해자들과 쌓은 신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JTBC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걸 JTBC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JTBC 보도에서 한 가지 또 눈에 들어왔던 점이 뭐냐면 목사들, 이 성범죄 목사들이 출소를 한 이후에도 위법 행위들을 저지릅니다. 어떤 위법 행위냐? 이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네. 되면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맞아. 집에 오시는 편지 중에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온 맞아요. 편지가 있어요. 이 지역 근방에 우리 어떤 집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 주는 건데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들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허위로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위법이에요. 근데 일부 성범죄자 목사들이 이걸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안 사는데 거기 산다고 곳으로. 신고하는 거죠. 진짜 웃기죠. 그래서 JTBC가 고발한 내용이 김모 목사의 케이스인데 김모 목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도이자 내연녀의 7살, 9살 두 딸을 6년간 11차례에 걸쳐서 성추행했어요. 네, 진짜 저는 이 스토리도 진짜 스펙타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연녀의 딸을 네. 어쨌거나 이런 죄질이 나쁜 목사인데 그래서 JTBC가 이 사람의 등록 거주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등록 거주지를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인기척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산다는 증거가 또 뭐가 있냐면 방충망이 다 뜯어져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JTBC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 찾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 이 등록 거주지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별장에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찾았대 그걸?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이 동네 주민들 막 수소문을 막 찾은 거예요. 신기해.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죠. 아니 실거주지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왜 거기 안 살고 여기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뭐 그 지역에서 뭐 안 산 지 뭐 얼마 됐다. 막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냐면 자기가 목회 활동을 교단에서 지원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징역 갔다 온 지 알면서도 장로 교단에서 부흥 집회 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막 이 근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목사가
이 별장의 옆에다가 수련원을 두고 수련원에서도 또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또 애들 또 거기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어떠한 제재도 지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진짜 되게 황당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JTBC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교회 신도였던 14세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해서 5년을 복역했던 목사 최모 씨입니다.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등록 거주지에 안 살아요. 안 사는데 이분이 사는 실거주지를 찾아가 보니까 본인의 부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최모 목사가 본인은 이 부인합니다. 실제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부인을 해요. 뭐 이제 목회 같은 건 제가 못하니까 거기 이제 원 거주지는 거기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해요. 거기 살면서 네, 뭐 하여튼 막 횡설수설해요. 막 이렇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뭐 본인은 이제 가족 병간호 목적으로 거주지를 비웠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주민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 교회에서 여자 목사분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JTBC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배를 남자 목사님도 본다. 이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모 씨도 실제로는 실거주지에서 벗어나서 자기 부인이 하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본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그대로 교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네.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JTBC가 그것도 분석을 합니다. 근데 JTBC의 분석 결과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단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방치를 해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교단에 못 돌아오려면은 교회에 못 돌아오려면 교단이 징계를 내려야 돼요. 추방하든지. 네, 뭐. 제명하고 박탈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사례가 뭐냐면 교단이 아예 이거에 정말 관심조차 없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JTBC 설명 사례 중에 이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한 교단 신문에 실린 소식입니다. 목사 A씨가 실명 판정을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 계시다면 기도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역 중인가요? 기도원에 계신다 하면 기도원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교단에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관리를 아예 안 하네. 네, 이런 식의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맘 놓고 그냥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JTBC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도 봐준 경우가 있었던 거죠. 네, 알고도 봐준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가평의 한 교회 이모 목사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아내가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에게 가슴이 작다면서 성적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혐의로 8개월을 복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소속 노회가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씨의 소속 노회장한테 가서 JTBC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씨의 소속 노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 가평의 한 교회 담임 목사 이모 씨는 아내가 운영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4살 청소년을 가슴이 작다며 성적 학대한 혐의로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를 길렀는데 거기서는 접촉이 되다 보니까 노회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만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종교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렇게 시범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듬어 안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형일지라도 교회 내에선 다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정교 분리랑 이게랑 뭔 상관이야? 이 진짜 황당한 논리인 거죠. 아니 뭐 성경에 성추행하라고 써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논리인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본인들의 판단 배경을.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자 목사들이 그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걸 JTBC가 탐사 보도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JTBC가 굉장히 뛰어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JTBC가 직접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성범죄자 목사들 명단을 각 교단에 보냈어요. 네, 니네 교단에 있는 성범죄자 목사 이렇게 있다. 하면서 다 뿌린 거예요. 야, 대박이다. 그러면서 JTBC가 동시에 뭘 요청했냐면은 니네 대책 마련할 거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뿌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JTBC의 첫 보도에 등장한 임모 목사가 있거든요.
이분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온 사람인데 해당 교회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스스로도 지방회에 사임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JTBC의 실제 이 보도가 효과를 본 부분이고 그러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목회자 성윤리교육 실시할 거고 그리고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목사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 회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물론 이런 회신이 있었는데 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교단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거기 다니는 그 일반 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 정말 교단 차원에서의 어떤 통보라든지 대책 마련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JTBC가 이런 부분을 1월 보도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저희가 좋은 보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수상자가 또 오랜만에 민원연에 찾아오는 JTBC 이호진 기자 탐사팀에 몸담은 지 꽤 됐는데 맞습니다. 오랜만에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맨날 우리가 JTBC 상 받은 사람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락을 취했을 때에도 이호진 기자가 이번에는 누구의 연락처냐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 이호진 기자니까 했구나요. 이호진 기자 이번에 수상자였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부터 전화번호 물어볼 때 다른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JTBC의 친한 분을 하나 따로 만들든가 해야지 말이야. 근데 이호진 기자하고 친한가 봐요? 이호진 기자는 우리 그러니까 시상식 하던 초반기에 상을 많이 받아간 기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친해졌고 또 상 받을 때마다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자분들마다. 유난히 좋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상 받는다고 전화 드리면. 그래서 친해졌는데 이제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계속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마지막으로 이달의 좋은 보도 새로운 부문입니다. 대한미디어 부문이 새로 생겼어요. 원래 이것은 없다가 작년에 올해 좋은 보도에 대한미디어 부문을 처음 신설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 고민은 뭐냐면 이걸 내내 활동가가 맡아서 후보를 추릴 수는 없다. 그러니 좋은 보도가 추천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좋다. 이거 상 좀 민원연이 평가해서 상 좀 주세요라고 누가 추천을 하면 그걸 우리가 검토해서 그때 없을 땐 안 드리고 있으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달의 좋은 보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이 이달의 좋은 보도상 대한미디어 부문 첫 상입니다. 그런데 첫 상을 드디어 누군가가 결정이 됐어요. 안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 봉우 씨가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됐는지 알려주시죠. 제가 찾아낸 것은 아니고 누군가 추천을 해줘서 그래요? 추천작이긴 합니다. 네. CBS 노컷뉴스의 시리얼이라는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뭐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아마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지금은 굉장히 인지도를 확보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뉴미디어입니다. CBS의 한 작은 팀, 아주 임시적인 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확고부동한 뉴미디어계 CBS 안에서 에이스로 자리 잡은 그런 팀인데. 근데 이게 대한미디어인가요? 이게 사실 대한미디어냐 온라인 보도냐 이 두 가지 부문을 놓고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수상하시는 본인들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 보도냐? 보도가 아니거든요. 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미디어냐? 엄연히 노컷뉴스, CBS 소속인데 노컷뉴스를 하기보다는 CBS 소속입니다. CBS 소속인데 이걸 또 대한미디어로 하기는 어렵다. 이 두 가지 이제 어려운 어떤 혼선의 지점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뉴미디어 영역에서 SNS를 기반으로 해서 또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CBS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청년 인턴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일종의 크리에이터 집단이었다는 점. 그래요. 그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CBS가 공식적으로 공식 팀으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한 거예요. 인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또 그렇게 그래요? 최근의 일이라서 여러 가지 성격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수상자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대한미디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되게 어렵네. 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겠네. 이제 점점 미디어에서 어떤 구분
쉽게 말해서 장르의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네. 뭐 스브스 뉴스,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대한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가 저 시리얼을 대한미디어로 줬기 때문에 앞으로 스브스 뉴스나 경향신문의 향인회 뭐 그렇죠. 이런 콘텐츠들이 후보로 올라오면 대한미디어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추천이 들어오면. 예.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차근차근 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상의 부문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네. 아무튼 그건 저희가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그럼 어쨌든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시리얼이 참 여러모로 매력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영상 콘텐츠, 요새 영상 콘텐츠가 한두 개여야지. 영상 콘텐츠가 이렇게 인기가 많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시리얼은 보도는 아니지만 정치, 사회, 인권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이 다뤘으면은 100% 통상적인 보도처럼 상당히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권, 아니면 선거권의 의미, 여성 인권, 청소년 인권, 비정규직의 노동권 이런 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이걸 재밌게 어떻게 하지? 이거 도저히 재밌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정말 재밌게 잘 다뤘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매체들이 했으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스브스 뉴스가 해도 이런 주제로 넘어오면,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노동권 이런 방향으로 넘어오면요 재밌기 힘들어요. 스브스 뉴스 그렇게 재밌게 만드는데도. 그리고 심각한 내용을 잘못 만들면 이상한 쪽으로 그렇죠. 뭐 조롱하거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힘듭니다, 만들기가. 그래서 보도는 아니지만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아주 엄중한 이 이슈들을 계속 꾸준히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네, 이게 가장 강력한 강점입니다. 봐야겠네. 네. 그리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도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출연시키기도 하는데 이것도 출연시키는 거야 누가 안 해. 다들 시도한단 말이죠. 그것도 재밌어. 네. 상을 주는 이유는 재밌어요. 네. 단순히 인터뷰를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터뷰만 하면 그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 쉽지 않은데 네. 그걸 재밌게 녹여내는 것은 이건 순수하게 이 제작자들의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죠. 대단하다. 예,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왜 재밌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정말 영상의 어떤 구성, 영상미 그리고 소품 그리고 그 영상을 꾸며낸 어떤 극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아이디어가 정말 다 빛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요 제작진의 손가락으로 표현하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 손가락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극본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1월상으로 준 이유가 시리얼도 아까 시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용산 참사 10주기 영상을 만들었어요. 무겁지 않게 녹여내는 거죠. 좀 약간 굉장히 쉬운 영상, 가벼운 영상이면서 울림을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이디어가 되게 돋보이네. 예, 용산 참사 10주기라는 주제를 전혀 무겁지 않게, 왜냐하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에 너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예요. 용산 참사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시리얼이 어떻게 녹여내서 그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냐면은 영상 시작할 때 2019년 30살이 된 나, 30대가 된 나의 꿈은 내 집 마련 이러면서 시작해요. 이 영상의 모티브를 어디서 따오느냐? 일상 속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성에서 따온다는 거죠. 일상 속에 나를 모티브로 해서 모든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용산 참사고 장애인들의 인권이고 이런 문제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의 문제로 직감할 수 있게 만들어요. 시청자로 하여금. 그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아주 일관적인 기조예요. 그 모든 영상들에서. 그래서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딱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 쫓겨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공간을 바라게 된 이유, 꿈이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 내가 이런 꿈을 가지게 되는 하나 사례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용산 참사 이야기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0대 목표는 월세 탈출. 언젠가는 반드시 한 뼘의 공간을 내 이름으로 가지는 게 꿈입니다. 꿈이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고요? 내 꿈이 진작 이렇게 된 건 내가 20살 때 마주했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땅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오래된 주택과 상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9년 동안 당구장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중식집을, 어떤 사람은 25년 동안 시계방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을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싹 바꾸기로 나라에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잘 닦인 도로와 깨끗한 아파트와 상가를 곳곳에 두고 공원도 만들어서 쾌적한 새 도시를 완성시키기로 합니다.
건물 하나하나는 소유한 사람이 가꿀 수 있지만 도시 단위를 계획할 권리는 공공만이 가질 수 있기에 많은 건물주들은 사실 이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땅값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이곳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했던 주민과 상인의 노력은 글쎄요.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되돌아오는 건 소름 끼치는 비극이더라고요. 예, 지금 그 철거 현장에 계시는 건가요? 예. 5명이 사망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믿고 싶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5명이 맞고 16명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남일당 용산 4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감옥을 나온 시계빵 사장님은 용산의 큰 쇼핑몰 경비원이 되었고 남편을 잃은 복집 사장님은 그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합니다. 당시 진압을 총괄했던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국토를 관리하고 국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일을 합니다. 분명 세상은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강제철거는 없어졌고 무분별한 재개발도 없을 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나라는 국민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드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시를 계획하고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땅값은 몇 배로 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쫓겨나지 않을 한 뼘의 공간. 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죠? 대단하네요. 이게 모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달에 또 하나 드린 영상이 이제 지하철에서 성범죄,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준 영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심각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심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녹여냅니다. 네. 이 영상도 손가락을 표현한 사람, 20대로 보이는 어느 사람이 등장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독백으로 시작해요.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이유는 지하철 같이 사람 많은 데서는 모른 척하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추행을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 내가 괜히 나섰다 싸움 나면 어떡하지? 내가 막 뭐라 했는데 성범죄 아니면 어떡하지? 완벽한 해결사가 되지 못할까봐 끼어드는 것조차 망설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영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알려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헛기침을 하거나 눈을 마주쳐보세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맞서는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이 목격한 것과 그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언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가 없어 걱정이라고요? 당신은 경찰이나 판사가 아닙니다. 본 걸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증거는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에서 CCTV를 통해 확보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이건 사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밋밋한 결말일 겁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이나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의 중단입니다. 당신 앞의 피해자는 당장의 공포와 압박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것도 아주 일상적인 모티브에서 지하철에서 음악 듣고 있는 나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런 아주 그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까 제가 당사자들 직접 등장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상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 농인들이 등장한 영상이 있어요. 농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그리고 농인들 하면은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막 뭔가 배려해줘야 될 것 같잖아. 젊은 농인 크리에이터 3분이 나옵니다. 3분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그냥 막 하고 있고 PD는 그걸 찍으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질문만 던져요. 그분들이 대화하는 게 우리 20대들이랑 다를 바 없어요. 막 욕해요. 막 욕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수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영상에 그냥 담아주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PD가 여기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욕을 더 알려달라 그래요. 이런 게 재밌으니까. 근데 그거를 선정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영상을 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 뭐냐? 농인들 배려하려고 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거 하나거든요. 이런 것도 당사자를 등장시키는 방법도 아주 젊은 감각으로 무겁지 않게 녹여낸다는 것이 시리얼의 매력이라서 우리가 굳이 이걸 상을 드리는 우리가 막 일부러 안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러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언론 어떤 경향에서 이제 사람들이 방송 뉴스 안 봐요. 방송 뉴스 보더라도 유튜브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뉴스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레드오션에 접어들었어요. 뉴스 콘텐츠랑 기성의 뉴스 콘텐츠가. 그러면 이제 뉴스 콘텐츠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도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뉴스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시리얼이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도는 아닌데 보도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네. 봉우 씨는 무슨 상 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야겠어. 그렇지 않아? 막 약장사처럼 막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굉장히 잘하는 상평론가.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기꾼이 안 된 게 정말 천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봉우 씨랑 나랑 둘이서 뭔가 하면 큰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내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사거든요. 그게 좀 약간 내가 이게 왜 좋은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평도 우리가 좀 하지만 우리도 비평이 좀 잘한다고 하지만 비평보다 더 잘하는 거는 띄워주는 거. 이거 우리 완전히 또 전문가입니다. 민원을 좀 띄워주시면. 아니. 내 거는 절대 안 돼. 안 돼요? 내 거는 함부로 띄워줄 수 없어. 이게 이해 충돌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거든요. 이거 내가 내 거를 어떻게 띄워? 내가 내 장사를 띄울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마치 이 상 받는 보도와 콘텐츠들이 제가 과장한 것처럼 과장했어. 들을 수 있지만은 엄청 과장해. 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과장해서 상 주는 단체입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좋은 건 봤을 때, 사실이야. 2019년 2019년 1월에 좋은 보도인 건 사실인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야 이거 안 들으면 완전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같고. 그런 거랑 이상한 사람 맞아요. 다 들으세요. 진짜 좋아도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그 정말 좋네요. 좋은 사람이야. 참 저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 맨날 나한테도 왜 그러는지 몰라. 저에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또 우리 훌륭하신 처장님, 나를 인도하신 처장님. 자, 이거는 약간 종교단체 같은데요. 근데 JTBC 보면 또 동네 교회 무서워서 가겠어요 또. 무서워 어떻게 와?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좋은 보도 오늘 우리가 미션을 드렸어요. 좋은 보도를 쭉 알려드렸으니까요. 저희 JTBC 보도도 좀 많이 보시고 이 JTBC 보도 한두 개가 아니어서 여러 건이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것 제 페이북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방송에서 인용하는 분인데요. 똑같은 사람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개 시민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추천 방송 해가지고요. 오늘 몇 시에 하는 어떤 방송을 꼭 보시라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편성표를 보시고 본인이 이 주제를 SBS가 다루네. 그러면 이건 꼭 봐야겠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추천해 주는 거야. 근데 그분이 추천한 방송들이 정말 괜찮아.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거를 올리면은 나 오늘 밤에 나도 이거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PD수첩에서 오늘 몇 시에 하는 어떤 것은 꼭 봐야 돼요. PD수첩 그러니까 매주 하지만 오늘 건 꼭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 주제는 어떤 주제인데 이거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본방사수해요.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본방사수 하자는 글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 지나가긴 했지만 상을 드린다. 상을 드리니 지금이라도 이 상만 주고 뭐 이렇게 상금 받아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좋은 보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하시고 알리고 주변에 권하고 이런 것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오후 2시에 또 시상식 하거든요. 그러면 생중계로 페이스북 생중계로 이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후기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금요일 날도 페이스북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